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새로운 문명 시대는 모두가 하나로 화합되는 시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달의 주제를 사실 종교의 화합과 그리고 사상의 화합을 잡아왔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실 사상적인 대립이 첨예하게 오다가 이제는 하나로 묶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대립보다는 화합하고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주제로 21세기의 사상화합과 인류 공행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간단히 또 소개드리면 금융맨이지만은 소설 단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다고 해서 민족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민족이 스베르 문명의 언어가 바로 우리말을 쓰고 있고 석가모니가 당군의 후예라는 것이 옥스퍼드 사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가 바로 치유천왕으로 대변되는 말하는 동이족이 중국 문명을 이끌었다는 예교와 함께 한민족의 역사가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나는 것을 보면서 민족 정신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 한민족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강의를 좀 이어가왔습니다. 바로 한국 미래평화포럼이라는 걸 2017년에 마침 열었는데 여기에 주제 발표자 속에 정운찬 총리와 저는 홍익복지론을 얘기하고 정운찬 총리는 동반 성장론을 제기를 해서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배드렸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첫째 닿는 문제가 뭘까요? 첫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미치는데 위에는 뭐냐면 중국이 갑자기 무역 수지 흑자가 막 비상을 합니다. 중국이 부자가 되고 미국이 가난한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어서 중국이 급진적인 발전을 하면서 세계 2위국의 1위를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러더니 세상이 갑자기 바뀝니다. 아니 4조 달러라는 큰 돈을 중국이 말하자면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더니 어느 날 2014년에 그 다음엔 돈을 팍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쓸까요? 보니까 바로 1대1로라는 사업으로 세계에다 돈을 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장시키려고 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바로 중국은 공산주의를 더 강화하는 내부 정책이 서가지고 대기업에다 전부 공산위원회를 두고 자본주의화해서 너무 발전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남중국의 무인도에다가 섬을 공항을 비행장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우리 땅이다 하니까 주변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 말하자면 경로를 지나는 나라들이 모두 불편을 겪는 이와 같은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자본주의 하다가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패권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권주의를 통해서 인접 국가를 강하게 압박을 하는가 그랬더니 내부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급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중국은 지금 사실 미국이 이래 가지고는 말하자면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붕괴가 된다는 하에
미국이 나서서 이것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미국은 사실 기축통화를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이면서 국제금융을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생산국이지만 미국이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소비하는 나라가 생산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5천억 불을 하는데 미국은 1,300억 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역 수지적으로 굉장히 중국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매자로서의 미국의 힘을 발휘하면서 이것이, 그래서 중국이 첨단 산업을 막 키우려고 하니까 이거 중국한테 다 세계가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첨단을 산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역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은 크게 대립해서 패권을 놓고서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를 침략해가지고 그거 딱 따먹고서는, 그랬을 때 미국과 유럽이 봉쇄를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달에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 땅을 전부 다 먹을 생각으로 동북 쪽에서, 그 다음에 남동 쪽에서 양쪽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서 사흘 만에 점령을 끝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유럽하고 미국이 강력한 압박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보면 지금 땅이 점점 더 빼앗겨서 헤르손이 지금 최근에 거의 다 말하자면 다시 돌아가고 옛날 땅이 다시 돌아가는 정도로, 이게 지금 몇 달간을 끌고 보니까 미국이 무기를 열심히 대주고 인접국이 대주는 가운데 혼자 무기를 다 가지고 하려니까 사람은 군인들이 몇십만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탱크도 박살나고 비행기도 박살나고 자원이 전부 떨어져서 북한한테 무기를 좀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 러시아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계에 가스 차단을 하는 바람에 유럽이 가스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유럽이 굉장히 곤혹하면서 가스 가격이 말하자면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유럽의 궁지에 빠지는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큰 곡창지대인데 이걸 식량을 막으니까 세계 식량이 전부 다 모자라서 야단이 내는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것이라서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교라는 일본의 컨설턴트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구는 애고와 대립과 경쟁을 넘어서서 사랑과 조화와 호혜의 시대로 이동하는 시대인데, 바로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되는데, 그 중심에 1985년부터 2000년까지가 바로 중심 변화의 시기다. 이런데 마침 바로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러시아를 소련을 말하자면 다당제 제도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중국이 1980년대에 도입했고 러시아는 늦었기 때문에 할 때 정치까지 완전히 도입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실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거의 붕괴가 되어서 200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20세기와 21세기를 넘어서는 순간에 공산주의가 거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바뀌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자본주의도 붕괴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라비 바트라 교도가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또 2000년에 큰 충격을 받 2010년에 근데 자본주의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세계적인 충격을 가져오면서 사실은 유대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고 미국의 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후에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아시아 정신이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민족의 정신이 과연 이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는 또 한 가지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자본주의가 붕괴가 되겠다 변화가 되었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10%의 부가 50%의 부를 10%가 50%의 부를 갖고 있는 데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의 빈부격차를 엄청나게 해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시대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를 봅니다. 우리 나철 대종사님께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예언을 했죠. 바로 일본이 1945년도 의류년에 7월 7석에 바로 일본의 해가 동해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일본이 피해망한 것을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익 이화 세상이 어떻게 열리냐 봤더니 천산에 흰 태양이 높이 하늘 위에 떠오르면 저는 이게 천산이 바로 아까 얘기한 한인께서 마지막 하늘을 깨우쳐서 사람을 이끌은 한인 천재께서 바로 천산에 거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천손 사상의 원류가 한인, 인간은 모두 하늘의 자손이라는 원류가 바로 여기기 때문에 이 천손 홍익 사상이 다시 피어나면 말하자면 홍익 이화 세상이 열린다는 예고로 받아들이는데 그 앞에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과 푸른 것을 먹고 마시다. 이것을 인터넷에 뒤지니까 누가 더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붉은 사상과 푸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나철 종사님께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아직 사상의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이거를 넘으면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말한 민족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완전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도통군조가 16세기에 주나라 주장춘, 명나라 주장춘이 얘기를 합니다. 곤륜산이 인류의 그 근원적인 산이 되는데 여기에 지맥이 4개로 갈라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닥이 바로 금강산, 백두산 금강산의 12,000봉이가 아니라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 그래서 한민족이 앞으로 깨우침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철 16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남사고 선생은 얘기합니다. 이제 천하의 치기가 조선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인류의 시조국가인 조선이 바로 서강에 비치면 영호골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 몰려와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계룡천국이 건설되면서 동서의 종교와 사상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이 시대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아우려야만
이상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상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해원 시대가 열리면서 영생무궁한 복락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럽의 문명의 새로운 근세 문명이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사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한 개 종교만 옳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그대로만 따르다가 바로 이 종교를 너무 일방적으로 교황청이 맞으면 하고 나니까 이 면죄부를 팔았죠.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죄를 사하는 증을 팔았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바로 루터가 95개 항목으로 항의를 회당에다 걸어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바로 교황청이 파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독일의 성에 숨어서 보호자가 있어서 성에 숨어서 말하자면 독일어 유대교 라틴어로만 돼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비로소 번역을 하면서 종교의 자주를 하는데 여기에 스위스에 있던 칼빈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장로 제도를 도입해서 교인들이 교회 운영을 하자는 바로 전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뭐냐면 그런데 여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말하자면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로마의 기독교를 말하자면 국교로 삼는 과정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같이 받아들여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쳐죽이는 교리가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렸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사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의심하고 검증을 거쳐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남한테 얘기해야지. 오늘날 정치가들 또는 사상가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데 아니다 기다 싸움만 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 모든 걸 의심하고 검증하라는 로직을 세워서 이 로직에 의해서 바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유럽을 바꾸게 됐다. 바로서 그런데 유교가 말이죠. 이 도문학이라고 나오는데 도문학이라는 것도 참으로 이 유교가 오늘날까지 많은 귀감이 되는 많은 교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것을 배운 다음에 심사숙고하고 질문을 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맞는지 검증을 확실하게 해서 실행하라고 하는 도문학이 유교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니까 종교를 억압을 하게 되는데 청교도를 억압하게 되는지 영국에서 절대 권력을 막 휘두르는 듣는데 안 되겠다 해서 청교도들이 중심해서 바로 혁명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을 처형시켜버려요. 바로 이 크로멜이 국왕을 폐위하고 자기가 독재 정권을 크로멜이 하는데 크로멜이 죽고 나니까 이게
다시 제임스 2세라고 말하자면 아들이 왕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걸 말하자면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니까 이 그동안 힘이 세졌던 이 말하자면 청교도나 이런 종교들이 이 네덜란드에 있던 바로 제임스 왕의 동생하고 남편을 몰래 교섭을 해가지고 와라. 그런데 자유민주 체제를 인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의 조건으로 끌어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근세 유럽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자리를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가 바로 싹 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가 바로 의회 민주주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이 중국의 영국의 왕조가 힘이 약해지니까 바로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공화국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거의 바톤을 이어서 바로 미국의 독립을 도왔던 영국으로부터 지배권을 미국을 떨고 나가려고 프랑스가 열심히 지원했는데 프랑스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내부에서 또 한 번 흔들어서 프랑스가 바로 공화국이 왕정을 폐지하는, 바로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흐름이 가장 첫 번째가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인 민주주의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바로 데카르트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키므로써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의 생활이 너무 엄청나게 바뀝니다. 보세요. 이게 인구수가 이렇게 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부터 인구와 GDP가 생산성이 급진전하는, 바로 이거야말로 인류를 정말 오늘날의 선진 문물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 준, 그것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 데카르트의 의심하라, 모든 것을 확인하라는 주의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아무튼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게 철도와 그 다음에 이 기관차에다가 뭐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발전되면서 여기에는 자본과 기술이 이제 크게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도시가 발전하니까 도시로 왕창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인구가 60%에서 70%까지 농업인구가 있던 농업인구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나면서 40%, 30%, 3%까지 떨어집니다. 바로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몰리게 되는데, 도시에 몰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도시의 부가, 농촌의 부가 사실은 옛날 시대에는, 봉건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부가 이게 팍 짜부러져서 농촌 인구가 다 도시로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봉건주의를 바로 문닫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산업혁명이 봉건주의를 해서 민주주의가 더 맞으면 도시로 사람을 모으면서 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많은 나라들이 이게 GDP가 400불에서 1000불 정도밖에는 안 가던 것이 200년 후에 바로 지금 말하자면 10,000불에서 100,000불이 대중을 일으키는
나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 이 발전에는 그야말로 저는 데카르트와 산업혁명이라는 큰 역할을 해서 이 인간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다가 한수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한수 더 떠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켜주죠. 왜냐하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고 왔던 사람도 공장으로 일손으로 하면서 노예 해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옛날에는 사실은 아메리카는 사실 한민족이 건너가서 살던 땅 아닙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그 땅은 우리 민족이 점령하던 땅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딱 무기를 갖고서 딱 지배하고 나서는 말을 타고 며칠을 가서 말뚝 받고, 내 기퉁이 말뚝을 박으면 전부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구 세력이 와서 엄청난 부를 쌓고 나니까 이 미국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자체 안에서 계획을 합니다. 바로 독점 금지. 이게 말하자면 석유 재벌이 95%를 지배하고 또 담배니 뭐 이런 시장을 거의 90%까지 록펠러가 석유 시장의 90%를 지배해 버리니까 지가 지 편리한 대로 철도도 지가 가지고 막 안 된다. 그걸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부가 편중된 것을 막아버리는 거 하면, 그 다음에는 독점금지법에 이어서 이게 세금을 물리는데 부자한테 많이 세금을 내자. 이게 80% 90%까지 세금을 물려서 완전 부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모순을 해결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독점금지법과 말하자면 고율의 세금이 물리는 바람에 10%가 10%의 인구가 부를 40% 50% 점하던 것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적으로 이 발전을 해서 뭐 4.0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자기네들이 이론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튀어나오는데 어떤 일에서 나오냐. 농촌에서 갑자기 대규모로 도시로 가면 잘 산다. 그러고는 도시에 모이니까 도시인들이 받아들일 입장이 안 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걸 바로 기계화가 막 생기니까 노동자들이 이거 안 된다고 기계를 때려 부시는 운동에서부터 1812년에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 평민들도 잘 살게 해달라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산업혁명이 막 발전이 하는 초기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50년 정도 지나니까 말하자면 기업위원이 막 생기면서 생활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가 하면, 노동 시간이 1년에 3,500시간을 처음에 일하던 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말하자면 10몇 살짜리도 공장에 와서 일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게 변천을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때를 맞춰서 바로 엥겔스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출판을 하면서 칼 막스가 엥겔스하고 같이 조인이 되면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는 이 파리 커뮤니라고 해서 큰 폭동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자유민주화 이것이 막 부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호응이 되었지만은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구조, 시장 구조 안에서 자리를 말하자면 잡다가 나중에 공산혁명으로 발전하자는 사회주의라는 건 하나의 과정상의 이건데, 근데 공산주의의 강령을 이 칼막스가 만드는 선언을 보니까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계급투쟁을 제1원칙으로 세우자. 두 번째는 이 계급투쟁 의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뇌를 해서 집단적인 세뇌 교육을 시키자. 왜 그러면 한쪽으로 생각을 모아야지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치권 속에 들어가서 혁신운동을 함께 하면서 말하자면 동조를 해서 공동투쟁 전쟁을 하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전략들이 좌파들한테도 같이 좀 먹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국부를 엄청나게 했지만, 반대로 일시적이지만 농촌에서 올라온 이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그것이 기폭제에서 민주주의가 참정권이 점점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하는 좀 과격한 말하자면 칼막스의 이론이 이걸 말하자면 공산주의에서 세상을 말하자면 이상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결국은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이론을 세웠는데, 사실은 자본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 안에서 기술 개발과 성장, 산업 성장과 그 다음에 전문직을 양성을 해서 중산층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중심이 되는데, 사실은 유럽은 복지국가를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빈부격차를 완화하면서 고소득을 통해서 완화하면서 복지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잘 살게 해주자는 전략으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말하자면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일당 통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적인 창조성이라든지 열정적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자본주의는 있어서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말하는 열정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적당히 하다 보니까 나태한 빈곤을 가져와서 결국은 국가 통제가 강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로 순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짧게 산업혁명이 상당히 일어나는 과정의 중간에 잠시 또 평등과 투쟁의 정신이 잠깐 나왔지만은, 사실은 여기는 일당 독재로 어떻게 보면 재산을 몰수하고 그냥 초용하고 엄청난 러시아 볼셰비키가 일어났죠. 근데 독일이 옆에서 보고 있다. 이걸로 가면 안 되겠다. 내부에서 스스로 사실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를 사회민주당이 제압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로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게 사실 나치가 공산당을 처형하려고 유대인들이 칼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전부 이상하게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세상을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 대상이 되어서 2차 대전에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고르바초프가 후르시초프가 중간에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공산주의 일당 지배로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가 말을 후르시초프가 잘려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는 등소평이 먼저 1981년에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5년 동안 확 발전을 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겠다. 그런데 중국은 일당 통치가 공산주의 일당 통치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아예 민주주의를 제대로 다당제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선거를 했는데 소련 연방이 전부 다 말하자면 선거를 했는데 공산당이 한 당도 말하자면 지배를 못하고 전부 다 다른 당이 되는 바람에 전부 독립선을 해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련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잠깐 일어났던 어떤 좀 이상주의적인 과격한 이상주의에 의해서 잠깐 일어났던 것인데 말하자면 고르바초프가 그 큰 역할을 한 것이 레이간 대통령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죠. 이제 대립을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세상으로 바꿉시다. 이러는 걸 통해서 사실은 1999년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인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바로 이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에 의해서 그걸 넘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래서 공산주의의 불완전성은 사실은 자본주의는 정당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상보다는 여러 개 있는데 주장을 하다가 국민들이 이거 당신 물러나 이쪽으로 선택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자기 정치 체제를 지키려고 잡음이 나면 제거하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당 지배가 경직이 돼서 언론도 통제를 하고 참정권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정치적인 융통성이 없는 통치에 의해서 결국은 자본 다당제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산주의는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참 보니까요. 이 유럽의 발전사는 사실은 세계의 발전사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데카르트의 검증론이 종교개혁이 1517년 그 다음에 100년 정도 후에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88년도에 1688년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1750년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미국의 독립운동, 독립선언과 불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노동운동과 러시아 공산혁명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결국 일당으로 하지 않고 남의 의견도 서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정권이 보장이 되는데 참정권이 없고 또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그 모선을 빠서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죠. 이 산업이 발전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저거 봉건 지주들이 지배하던 것이 무너졌듯이 자유라는 역할은 자유와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개선해 오던 것을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상의 중심에 사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신론이 자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니체가 19세기에 바로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헤바르는 신은 인간이 머리로 만들어낸 거지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무신론의 사상이 공산주의의 마르크스가 경제이론을 도입해가지고 결국은 투쟁을 해서 우리는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단체 집약된 권력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그게 강압적으로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융통성 없게 남의 거 보면서 좋은 것을 서로 의견을 수용하면서 하는 그런 특성이 약한 바람에 결국은 공산주의는 이렇게 붕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 뭐 그냥 그 조금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막스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아버지로 갖고 있는 유대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법대를 보냈더니 얘가 가가지고 주당 클럽에 들어가서 술 먹고 패싸움하고 문제 학생이라서 학교를 제대로 베를린 본 대학에 들어갔는데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베를린 대학으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철학 공부만 얘가 하다가 결국은 예나 대학이라는 것 같아서 철학 논문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좀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주필하다가 추방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아주 말하면 반항아적인 건데 이 책을 만들었는데 1000권을 만들었는데 1867년도에 이 전부 만들었는데 4년이 걸렸어요. 다 파는데. 그래서 보정판을 2판, 3판 하는데 3판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영국까지 가서 이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근본 이론에 조금 충분한 그 학문적인 사고가 좀 부족했다는 이런 이제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오늘날 큰 모순을 많이 안고 있죠. 부가 10%가 75%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데모를 많이 자본주의 붕괴에 대해서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세금을 20%로 그냥 팍 떨어뜨려 버렸어요. 80% 90% 낼 때는 이게 쫙 유지되다가 세금을 다시 소득세율을 다시 낮춰버리니까 부가 이렇게 팍 돼버려요. 그런데 독일은 바로 복지국가를 선택한 나라는 이렇게 안정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도 모순이 있지만 자본주의도 스스로 모순을 해결한다 그러지만 아직도 모순을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를 이제 해소를 하려면 새로운 시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일자리 문제가 이 시대에 엄청난 큰 문제다. 이거는 뭐냐? 2030이라는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 12가지 신기술이 나오면 이 시대에 일자리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80%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에 붕괴될 중요한 어떤 숙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자동차도 지가 굴러간다 그러고 일하는 것도 기계가 요즘 요리도 또 저 음식 식당에서 배달해 주는 거 전부 다 기계가 다 만들어내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고령화의 문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수명이 옛날엔 70 고래인데 이제는 100세도 이제 막 나오죠. 앞으로는 120세, 150세가 가는 세상이 오는데, 아이,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게 가난입니다. 노령층의 가난이 대한민국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 노인 자살률을, 유럽이 13명인데 대한민국은 30명의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노인 80대 이상의 자살률 120명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노령층 일자리 문제인데, 이건 젊은 애들보다도 노인 애들이 더 많이 일하려고 뛰어다니고 있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 자살 1위, 그 다음에 안정된 수입원이 있어야 이게 바로 잘 사는 세상에 온다. 이게 좀 늦게 나왔지만 소설 단이 바로 인류의 감방 백두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세기는 바로 한민족이 세계를 이끈다. 그러는데 내용을 좀 들어가 보니까요. 1954년부터 바로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부터 60년간이 청마대운이래요. 맞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60년간 엄청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다. 그 다음에 황백전환이라는 게 있대요. 보니까 2044년까지 세계 지배하는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한민족과 인도와 중국이 세계를 주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대도인이 나타나서 이게 말하자면 도인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가 같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또 1950년대에 아담스키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이게 바로 21세기 등불 코리아라는 이 글 속에는 전화가 완전히 되고 고층 빌딩이 이렇게 드는 속에, 대한민국에 정말 유럽의 사진을 찍어봤죠. 산 위에까지 개인주택들이 딱 사 있는데, 그래서 선진국이 그런 모양을 가져요. 우리는 산이 70%예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을 지어서 주택 문제, 편의 문제, 도로도 집중이 되니까 편의시설도 잘 돼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된 게 바로 이 고층 빌딩 덕분에 도시가 산이 많으니까 피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도시를 쫙쫙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교통도 사방으로 뻗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LA 가서 내가 참 깜짝 놀랐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비행기에서 쳐다보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평야가 넓은 데인데 우리는 전부 다 산이 많아가지고 사방에 산이니까 이런 자리 잡아가지고 도로 연결하면 편리하면서도 잘 살게 고층 빌딩으로 대한민국의 모델을 바로 전화, 완전 전화하고 고층 빌딩이 들으면서 고속도로 이런 것이 잘 선다 이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과학과 정신, 종교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세계를 이끈다. 한글이 세계화된다. 이거는 지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과학 노벨상이 100명 나온다는데 아직 그런 기별이 없어요. 우리나라 과학 노벨상 한 사람도 없어야지. 그 다음에 종교의 신비가 해결되면서 세계인들이 몰려온다.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말하면 중요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일찍이 황금시기,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인 코리아 다시 켜지는 날 세계에 밝은 빛이 되리라. 한국이 지금 바로 그런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이는데, 요하유역에 인류 최초의 유물을 바로 찾아냈다는
글이 최근에 바로 네이처지에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네이처지에 그것도 9,000년 전에 농사법도 여기서 나오고 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인종이 한국인하고 그 다음에 이 몽골인하고 터키 돌골린들이래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세계로 퍼졌다고. 이거 내가 조금 보완한 것이 안 들어갔네요. 아무튼 그래서 따지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석가모니의 바로 위가 스키타이가 이 사카족이네. 사카가 스키타이 인종이 이 인도 북부 지방에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메르 문명이 우리말하고 같이 뭐 이 엄마 아버지 뭐 이런 말이 길이나 이런 것이 같은 말을 다 쓰고 있는데, 이 문명이 바로 9,000년 전에 요하유역에서 말하자면 이 시베리아를 타고, 좀 예를 들면 겨울이 아닌 때에는 말만 타면 삽시간에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지형이 바로 이쪽에 시베리아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 문명이 이전됐기 때문에 바로 게오르그 25세 작가는 바로 홍익 이념이 바로 비천 동방에서 온다는 말이 바로 한민족의 천손 홍익 사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투쟁 중심이던 20세기가 무기만 많이 갖고 나라를 다스리면 부자 나라, 남의 나라 먹어서 큰 나라 만드는 부자의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가 교역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본시장 경제는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장 경쟁에 의한 국제협력 시대,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국이 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서 이와 같은 전쟁의 해오리가 옛날에 있었지만, 이 근세 바로 등소평의 자본주의 받아들인 것과 고르바초프의 개방이 바로 세계를 전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나라로 바꿔서 전쟁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만 사실은 보면 회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성공하려면요, 남을 잘해줘야 의사나 변호사나 스마트폰이나 남을 도움이 잘 되는 서비스를 해줘야 성공한다. 이 시대는 남을 잘 되도록 도와야만 성공하는 시대. 이미 이렇게 전쟁을 잘해서 남의 것을 잘하던 푸틴이 지금 망신을 당해서 바로 몰락하게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남의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큰 위기에 닥쳐서 이 시대가 넘어가면 바로 세계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으로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성공하려면 바로 홍익사회, 홍익경제, 홍익복지가 돼야 된다. 새로운 문명을 탄생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옛날에는 4대강에서 농토를 보고서 식량혁명이 일어나서 농토에서 식량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장, 예를 들면 집도 짓고 도로도 짓고 왕궁도 지어서 왕실이 옛날에 생겼다고 봐서 4대강 유역은 바로 도시에 말하자면 농업혁명에 의해서 원래 그 이전은 말하자면
자기 있는 것을 먹어서 자급자족밖에 안 되는데, 말하면 나라라는 것이 생길 때는 바로 이런 4대강 문명이 농업의 발전인데, 두 번째는 공업이 발전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 풍요를 가져왔는데, 세 번째는 서비스가 막 크게 발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인구의 80% 가까이가 서비스 산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뭐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그렇게 커지는데, 그 다음에는 지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동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이 실업률 80%의 세상인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이 고실업은 경기 침체와 함께 산업 붕괴로 가는 마당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잉여 인력을 잘 활용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미래 비전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일을 우리가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통해서, 왜냐? 이미 식량의 풍요로움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풍요로운 식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면은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론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식량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발전되어 있는 산업 설비와 조건 위에서 지금대로 일하면 바로 지금의 발전적인 말하자면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식량이 풍부해진 이상 모든 사람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확장시키면 이 사회는 더 발전된 사회로 간다. 그래서 일본은 소득 차이, 불평등, 착취라는 말이 있지만, 대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서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복지 정책이 아주 빈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천재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뭐 2주 만에 고교 과정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왔는데, 회사를 만들어서 최대 미국 부자가 일본 부자가 됐는데, 갑자기 그냥 100분의 1로 주가 폭락되면서 이게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병원에서 고민을 하니까, 남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글로 썼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복지 최빈국에 해당됩니다. 부는 제법 많이 일으켰지만 복지 지출은 아주 빈곤한 나라나 다름없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스웨덴과 독일의 사례를 보니까 결국은 기업이 경쟁력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서 직장을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도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미국도 과정을 거쳤고, 스웨덴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우 정당의 대립을 통해서 경제 정책이 혼선이 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빈국에 와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융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좌우가 협력해서 성장 정책을 적극
채용하고 소득세를 누진세를 올리면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융합해서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독일과 스웨덴의 모델을 통해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면 수익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현재도 45%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거나 법인세를 인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늘리는 것이 미래 비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루속히 5만 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결국은 방법이 기업이 하기 좋은 세상을 통해서 서로 잘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을 보니까 10분의 1의 가장 낮은 사람이 85만 원, 월 평균 85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충분히 늘려서 그래도 어려운 이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게 되면 불과 21년에 24조, 우리나라 예산 512조, 보건복지 고용의 181조 중에 13%밖에 안 되는 자금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으로 일자리 복지선진국이 된다. 그냥 연금을 하고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지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선진복지국가로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서로 이제는 융합할 때다. 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미래를 서로 기본 삶을 보장해주는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이런 생각에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홍익 자본주의라는 일자리 복지 정책을 통해서 세상을 또 이렇게 바꿔주면 세상도 밝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산주의도 무엇입니까?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고 하는 성경에 보면 부자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공유재산으로 내놓고 함께 잘 살자고 한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다당제가 아닌 일당에 의해서 너무 왜곡되게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순을 스스로가 발견하지 않으려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목표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런 기업도 성하고 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도 주면서 복지 국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홍익 복지 국가를 통해서 세계가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상적인 융합을 통한 발전의 세계를 비전을 한번 제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